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재활의학과의 이주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삼킴장애, 연하장애, 폐렴의 적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킴장애 또는 연하장애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삼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꿀꺽 삼키는 그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나, 단순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삼킴 과정 또는 연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단계별로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씹고 또 침과 섞여서 부드러운 죽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목 뒤로 넘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까지 이동하는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그런 근육이라든가 신경의 조작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꿀꺽 삼키는 그런 짧은 그런 어떤 한 가지 현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공기가 있는 거를 못 느끼고 살듯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킴장애 또는 연하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장까지 음식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또는 위장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이제 이런 거가 삼킴장애의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그 과정과 또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요 영역이 공기가 지나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위쪽에 넓은 공간은 비강, 그 코 속 공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를 통해서 이 뒤에 인두라고 하는 그 목구멍 쪽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 구조물은 성대입니다. 그래서 요 성대를 지나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다. 그래서 에어웨이, 영어로 에어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건 여기가 입술, 그 다음에 여기 치아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구조가 혀입니다. 혀. 그리고 이 안이 이제 입속, 입 안, 구강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인두라고 하는 목구멍 뒤쪽 튜브 구조를 거쳐서 이 뒤에 이제 약간 얇게 이렇게 돼 있는 요 까만 부분이 식도입니다. 그래서 입술부터 치아, 입안, 또 인두, 그 다음에 이 뒤에 식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식도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위장이 되겠죠. 그렇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있는 기도, 기관질 쪽은 약간 그 플라스틱 튜브처럼 동그랗게 평소에도 이렇게 그 공간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뒤에 있는 식도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는 튜브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에어웨이,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그 길하고 음식이 통하는 푸드웨이, 음식이 통하는 길하고가 여기 인두 부분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이쪽으로 통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인두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공통의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음식이 들어오다가 잘못돼서 이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거는 이제 정상 삼킴 과정, 정상 연하 과정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연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연하라고 하는 거는 삼킴에 대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제비 연자에 아래 하자 이렇게 써서 연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삼킴 장애 또는 삼킴과 연하 장애는 같은 말입니다. 이 정상 삼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중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입 안에서 이제 씹게 되죠. 덩어리가 크거나 또는 딱딱한 음식이거나 이러면 열심히 이제 씹습니다. 씹고 쪼개고 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씹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자연스럽게 입안에 있는 침하고 섞여서 결국 죽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키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혀 위에다가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꿀꺽하고 삼키게 되면 이 혀 위에 있던 음식물이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밀려 넘어갑니다. 우리가 치약 짜듯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서 뒤쪽으로 그 음식물 덩어리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두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구조, 그 목구멍 뒤에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 그 아까 처음에 있었던 식도가 이렇게 얇게 쪼그라들어 있던 거에 비해서 여기 넓게 열려 있죠.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이 식도가 활짝 열려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 제일 끝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식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위장까지 내려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삼킴 과정입니다. 이때 이 인두에 들어온 음식물이 이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후두개라고 해서 목 안쪽에서 이 기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뾰족한 하얀 구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서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음식물이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 음식물이 이 후두 그 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기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위쪽 편에 있는 코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삼킴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연화 과정, 정상 삼킴 과정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뭐 1초 남짓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 눈으로 봐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놓고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세워서 봅니다. 아까는 이제 액체 종류를 삼킨 거고 이번에는 이제 씹을 수 있는 약간 된죽 같은 거를 드린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뒤쪽 편에 지금 살짝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 선이 식도가 이 조영제가 묻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앞쪽에 약간 하얗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상적으로 그 잘 삼키셨기 때문에 이 뒤쪽 인두 부분에 이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거의 없어서 여기 살짝 까맣게 보이는 부분, 여기 식도에 묻어있는 정도, 요 정도만 있고 깨끗하게 다 삼키셨죠. 입안에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쪽에도 하나도 이런 음식물이 들어간 게 없는 그런 상태로 잘 삼킨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킴장애 또는 연화장애가 계속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길로 안 가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흡인,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흡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도 흡인. 그래서 음식이나 침 등이 폐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관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게 심하게 사례가 걸려갖고 기침을 하죠. 우리가 물 마시다가 또는 뭐 뭘 먹다가 이게 음식이 기도로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침을 막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인체의 보호 그 기전이거든요. 폐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침을 해서 뱉어내는 거죠. 튕겨나가게 밖으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또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이 일어나게 되면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폐렴은 뭐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는 뭐 길을 잘못 들어서 코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연화장애가 생기게 됐을 때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폐렴이 생깁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요 영상은 이 가슴 사진 영상입니다.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양쪽 폐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심장이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깨끗한 폐의 모습입니다. 같은 환자인데요. 이분이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도 여기 이렇게 하얗게 뭔가 이렇게 막 구름이 끼듯이 이렇게 보이고 이 왼쪽 폐, 이쪽이 왼쪽 폐인데 왼쪽 폐도 뭔가 이렇게 하얗게 폐 안에 지저분한 영상이 이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폐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인데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하얀 영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폐렴이 양쪽 폐에 광범위하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폐렴이 생기게 되는 그 굉장히 위험한 전조가 되는 그런 원인이 이런 기도 침투, 기도 흡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이게 폐렴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이런 기도 흡인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 흡인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3배에서 뭐 한 20배까지도 폐렴의 발생률이 높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이 삼킴 장애가 잘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상적인 삼킴이 일어나게 하려면 혀, 또 입안의 그 구강 구조, 그리고 또 이 목 안에 인두 근육, 또 식도 근육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의 힘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노인이 돼서 이게 힘이 약해지면은 그게 원활하게 잘 음식물을 넘기고 내려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로도 들어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삼킴장애, 연화장애 환자의 사진을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네, 우물우물하면서 이렇게 삼키는 것 자체도 좀 자신 있게 삼키지를 못하시죠. 그리고 목 안에도 이미 이 부분에 이렇게 음식물이 깨끗하게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힘들게 넘기시면서 잔여물이 남고 이 앞쪽에도 보면 폐 쪽으로 이게 음식이 조금씩 흘러 넘쳐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꿀꺽 삼키는데 굉장히 약하죠. 아까 보셨던 정상적인 연화 그 삼킴의 모습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비실비실 넘어가면서 이 목 안쪽에 남고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도 흡인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현상이다. 폐렴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폐렴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작년에 나온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망 그 원인 순위를 보면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원인 중에 3번째로 많은 그런 질병이 폐렴이라는 거죠. 그리고 폐렴이 생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기도 흡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삼킴장애에 의한 기도 흡인이 그런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화장애가 있으면 기도 흡인이 일어나고 이 기도 흡인이 폐렴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망률이 높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화장애를 잘 진단하고 관리하고 하면 이 폐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그 폐렴에 대해서 또는 연화장애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그 의학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한 발자국 정도 앞서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노인의 연화장애, 특히 노인층이 문제가 되니까 노인의 연화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예방과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폐렴 외에도 삼킴장애 연화장애는 이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리는 현상이죠. 가끔 뭐 해외 토픽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보면 뭔가 삼키다가 목에 걸려갖고 이 숨을 못 쉬고 또 이렇게 질식이 돼서 위험해지고 또는 심지어 사망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새해 전후해서 아마 떡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일본 떡은 뭐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찹쌀로 만든 그런 찹쌀떡 종류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화로 같은 데다가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게 뭐 찹쌀떡 드셔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잘 씹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질기고 이래서 잘 끊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게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죠. 특히 이 치아가 안 좋은 노인분들이나 또는 이 삼킬 때 이제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덩어리를 잘게 이렇게 입안에서 잘 쪼개서 준비한 상태로 삼키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고 큰 덩어리를 그냥 꿀꺽 삼키게 되면 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목에 그냥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질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사망사고로 1년에 뭐 몇 명씩 노인분들이 돌아가신다 이제 이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건님이 삼킨 장애로 인한 폐렴과 다른 종류의 폐렴은 증상과 치료 방법 전부 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균이 들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증상은 동일합니다. 결국 폐렴을 일으키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대개 그 삼킴장애로 인한 폐렴과 다른 종류의 어떤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그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이고 삼킴장애로 인한 폐렴은 세균성 폐렴이거든요. 그래서 증상도 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치료할 때도 약을 다르게 써야 되고 이제 이렇죠. 그런데 그 증상 자체는 되게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아지고 열이 나고 이제 또 숨차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증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약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킴장애가 발생할 때 응급처치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차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삼킴장애, 연화장애가 잘 생기나? 대표적인 거는 뇌졸중입니다. 그 뇌신경계 질환, 뇌경색, 뇌출혈 이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뇌경색 환자, 뇌출혈 환자에서는 한 4분의 1 또는 연구에 따르면 한 절반 정도까지도 이 삼킴장애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그냥 그 상태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고 또는 일부 심하신 경우는 이게 위험한 상태가 돼서 폐렴도 생기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뇌신경 쪽의 질환인데요. 치매, 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삼킴장애를 흔히 일으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뭐 치매 환자가 삼킴장애를 일으킨다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치매 환자 또는 파킨슨병 환자는 뇌의 그 세포들이 조금씩 퇴행성 변화로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나서 보통 한 10년 정도 그런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데요. 대개 이분들이
악화돼서 말기가 되면 거의 100% 다 삼킴장애, 연화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기억력장애 뭐 이런 걸로 그냥 운동장애는 없이 잘 걸어다니고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 운동장애가 와서 걸음도 좀 잘 못 걷게 되고 또 삼킴장애도 와서 삼키는 게 문제가 되고 자꾸 사례가 걸리고 심하면 폐렴이 걸리고 해서 재활의학과로 저 같은 이제 삼킴장애 전문가한테 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파킨슨병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기에 되면 거의 100% 삼킴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대부분 이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는 한 절반 이상은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렴이 생기는 이분들한테 가장 큰 원인은 삼킴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삼킴장애, 연화장애를 잘 관리해드리면 폐렴을 최대한 예방을 하면서 늦게까지 비교적 좀 그런 합병증 없이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죠.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루게릭병을 앓았는데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루게릭병도 이게 마비가 오는 병인데요. 이것도 목에 그 마비가 진행이 되게 되다 보면 삼킴장애가 오고 폐렴이 흔하게 오는 병입니다. 두경부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삼킴장애를 잘 일으킵니다. 이렇게 입 안에 어떤 뭐 그러니까 설암, 그러니까 혀에 암이 생긴다든가 또는 구강암 또는 치아에도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인두암이나 후두암, 뭐 이런 성대 부분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절제해서 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킴장애가 굉장히 자주 오고요. 식도암의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말이 나오는데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말라서 약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WHO라든가 또는 그 여러 국제 기구에서 근감소증도 질병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보면 이 팔다리 근육이 이렇게 좀 많이 마르고 좀 탄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근감소증으로 인한 현상인데요. 근감소증이 그 팔다리 근육에만 오는 게 아니고 목 근육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목도 이렇게 주름도 많이 지고 이렇게 마르시게 되죠. 그러면 이 목 근육에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당연히 목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삼킬 때 한번 다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침 한번 삼켜 보시겠어요? 이렇게 꿀꺽 삼키면 이 목 안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목 안에 근육이 이렇게 꽉 짜주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힘이 약해지면은 목 안에서 이 근육이 약해서 이 침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덩어리를 잘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삼킴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목 근육의 힘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되고요. 요거를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킴장애나 연화장애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제일 흔하게 또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사례가 잘 드는 겁니다. 뭐 먹다가 또는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그냥 그 사례가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마실 때마다 사례가 들린다든가 또는 하루에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자꾸 기침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으면 이게 삼킴장애가 있겠구나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래가 계속 있는 편이고 특히 식후에 뭘 먹고 난 다음에 가래가 더 늘어난다 이러면 이것도 삼킴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킴장애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먹을 때 목에 좀 이렇게 넘기는 걸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있어요. 또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옆에서 보기에
평상시와 다르게 아까 정상 그 삼킴 영상을 보면은 꿀꺽하고 1초 안에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삼키는 게 보인다 이러면 이분도 삼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증상이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고 나서 목소리가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살에 들리고 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변하죠. 젖은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실제로 성대가 그 음식물이나 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젖게 되면 음성이 바뀌거든요. 약간 쉰 목소리하고 좀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젖은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안으로 성대를 이렇게 적시면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성대가 젖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젖은 목소리가 나죠.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현상이고 이게 삼킴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증후입니다. 임소피아 님께서 말을 많이 하던 직업인데 아플 때 1년 쉬다 보니 목에 가래 막힌 증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삼킴 장애하고는 관련 없죠.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성대가 혹사당했던 거고요. 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좋아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건님이 혹시 갑상선 절제도 자주 살에 드는데 영향이 있나요? 엄마가 25년 전에 반절제 하신 후 거의 하루 한 번은 꼭 아주 심하게 사례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물론 이 기도나 또는 성대나 또는 이 안쪽에 있는 식도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지만 갑상선이 이 기관지 바로 앞쪽, 성대 바로 앞쪽에 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술술 해내면 그 안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흉터가 그 목 피부 아래쪽에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유착시켜서 늘어붙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정상 그 삼킴 영상을 보셨지만 꿀꺽 삼키게 되면 여기 이 목젖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후두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어날 때 좀 방해할 수 있어요. 유착이 돼서 늘어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잘 안 올라가면은 그 움직임이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오다가 기도를 이렇게 딱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사례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번 그 병원에 대학병원 같은데 이제 이런 삼킴 장애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재활의학과나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한번 가서 진찰 받고 상담해 보시고 필요하면 검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물을 마시거나 또는 국물을 한두 숟가락 떠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잘 안 내려가서 이거를 내가 마셔야지 뭐 밥을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이 아까 본 영상처럼 이게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목 안에 이렇게 남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액체 종류의 음식물, 물이나 국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것도 삼킴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항상 뭘 먹을 때 국물이나 물에다가 말아서 드시는 그 어르신들이 또 계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이거를 그 밥이라든가 또는 덩어리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말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갖고 드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삼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유 없이 식사 시간이 전보다 많이 길어지셨거나 또는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해서 점점 이렇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삼킴 장애가 혹시 있지 않나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에 기침이 자주 걸리거나 또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젖은 목소리가 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먹을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또 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체중이 줄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혹시 삼킴 장애가 있지 않나 하고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정확한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그 진단을 해서 악화되지 않게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화장애 전문의가 있습니다. 여기 진료를 좀 보시고 아까 엑스레이로 보여드렸던 영상이 연화조형 촬영 검사라고 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조형제를 삼키게, 다양한 종류의 조형제를 삼키게 하면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고 이걸 비디오 동영상으로 쭉 찍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각 단계별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나중에 보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거의 뭐 95% 이상 잡아냅니다. 이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의심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환자분들의 그 비정상적인 연화장애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도로 들어가고 비강으로도 넘어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아까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 한번 꿀꺽 삼켰는데 안 넘어가죠? 여기 남아있게 되죠. 네, 다시 보실까요?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 뒤로 이렇게 조금씩 이미 넘어가죠.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꿀꺽 했는데 잘 안 넘어가고 이쪽 코 쪽으로 넘어가는 영상이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른 영상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영상인데요. 음식이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기도로 넘어갔죠. 이분은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막 기침을 하는, 마지막에 기침하는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음식이 꿀꺽 하는데 이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로 넘어갔죠. 이거를 저 같은 그 연화장애 전문가가 보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게 보는 영상입니다. 이분은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폐렴이 생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이 이제 목 안에 남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먹을 때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인데 꿀꺽 삼켰는데 내려가고 했는데 3번, 4번, 5번 삼켰는데 여전히 목 안에 이만큼이나 남아있죠. 그리고 이게 앞쪽 편, 여기 기도 쪽으로, 요 안에, 요 앞쪽 공간, 여기는 식도고, 요 앞에 요 공간은 그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쪽 폐로 이렇게 쭉 넘어가 버리죠. 이것도 위험한 형태의 기도 흡인, 또 음식물의 잔류, 정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인 겁니다. 아까 분하고 다르게 이분은 기침을 안 하시죠. 이만큼 넘어갔는데도 아까 분은 기침을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엑스레이에서 짧게 보였는데 이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계시죠. 이게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 무증상 기도 흡인, 무증상 흡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분이 삼킴 장애가 있고 기도 흡인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살에도 안 걸리고 기침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잘 드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먹다가 덜컥 폐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폐렴이 생긴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면 이게 삼킴 장애가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기도 흡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삼킴장애, 연화장애는 연화장애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재활을 해야 돼요. 어디 이제 중풍 환자라든가 척수 손상 환자만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연화장애 환자도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음식물을 조절하고 변형하는 형태로 음식물을 가려서 또는 이렇게 조작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식이 변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기 쉽고 점도가 높아서 기도 흡인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점도가 낮은 음식, 그러니까 액체 종류가 점도가 낮죠. 이렇게 쭈루룩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고 이게 덩어리가 되는 음식일수록 점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기도 흡인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쭈루룩 흘러갖고 그 기관지로 이렇게 넘어가질 않죠. 그래서 삼키기 쉽고 점도가 높아서 기도 흡인이 적게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을 이런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 종류, 국물도 먹어야 되고 주스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즙이 많은 과일도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점도 증진제라고 하는 것을 섞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얼핏 보기에 약간 요플레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유에다가 점도 증진제를 탄 그 사진입니다. 우유에다가 점도 증진제를 타면 여기 그림처럼 꼭 요플레처럼 변해서 우유는 그냥 물처럼 이렇게 마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 삼킴장애 환자들이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바로 기도 흡인이 생겨서 폐렴의 위험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플레처럼 만들어 놓으면 요플레 먹듯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물에 타도 되고 또는 국물에 타도 되고 찌개에 타도 되고 또는 즙이 많은 과일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타서 드실 수 있어요. 비건님이 또 질문을 올리셨네요. 잘 씹어서 조금씩 삼키는 등 주의하면 사례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관리 가능한 경증이어도 조영수를 해봐야 할까요? 질문을 올리셨어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도 진찰을 하거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삼킴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확률이 아주 높아봐야 한 60%, 70% 정도 돼요. 한 30-40% 정도는 이게 실제로 삼킴장애가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영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잡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증상이 경미하게라도 있으면 검사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삼킴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킴 자세가 보통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먹는데요. 이거는 기도 흡인이 일어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되게 그래서 이 마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삼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킴 장애가 제일 많이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이 그 중풍, 그 뇌졸중 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편마비가 많아요. 한쪽 편의 마비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고 그러면 고개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쪽을 보고 이렇게 꿀꺽 삼키면 이 기도 흡인이 일어나는 거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편마비 환자분들은 그 마비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삼키게 하는 거를 훈련시켜 드려요. 그리고 또는 턱을 당기고 먹기 방법도 있어요. 턱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반듯하게 그 머리는 있는 상태에서 턱만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턱을 당기고 삼키는 거죠. 이렇게 삼키고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이렇게 다 잘 씹은 다음에 삼킬 때는 이렇게 당기고 삼키는 거죠. 이 자세가 해보면 약간 힘이 든데 연습을 훈련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를 많이 줄여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서 훈련을 시킬 때는 그 아까 엑스레이로 연화조형 촬영을 하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삼키게 해서 아, 이게 안전하게 기도 침투가 없이 음식물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또는 턱을 당기고 삼키게 했더니 음식물이 안전하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다 병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상태로 계속 훈련을 해서 삼키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죠. 그 다음에 턱 아래 근육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그래서 여기 턱 아래 근육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데요. 이 근육 강화 운동은 작은 그 말랑한 공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제 주먹이 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턱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 턱 밑에 목 앞쪽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후두를 상승시키는 데 작용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삼킬 때 중요한 근육인데 그 근육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어갖고 이 배꼽을 쳐다보는 운동도 이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운동들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근감소증이 있으면 삼킴장애가 잘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하고 영양 공급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게 약으로 되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또 칼로리 이런 보충을 열심히 해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근감소증을 최대한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근감소증이 있어서 걷는 것도 힘들고 예전처럼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먹을 때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운동하세요 하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고기, 단백질, 두부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운동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근데 노인,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의 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젊은이만큼 빠른 속도로 좋아지진 않아도 역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구강위생관리 중요합니다. 이가 다 빠져서 없어요. 그러면 잘 못 삼키죠. 또는 임플란트 같은 거 해갖고 치아를 충분히 잘 해드리고 충치가 있는 거 다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은 삼킴장애와 또 흡인성 폐렴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그럼 사례가 자주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례가 자주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실까요? 물을 한 모금 드시게 한다. 사례 들리면 야, 물 마셔 하죠. 그래서 물 마시고 꿀꺽꿀꺽. 아, 물 말고 동치미, 김치, 국물김치를 드시게 한다. 또는 사례가 들리니까 국이나 물에 말아들인다. 또 액체 국물을 피한다. 이제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제 강의,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도 있었지만 액체 국물을 피한다가 정답입니다. 그죠? 액체 국물을 피해야지. 이런 액체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례가 잘 걸리겠죠. 기도 흡인이 잘 생기겠죠. 삼킴장애, 연화장애에서 바람직한 음식은 뭐가 될까요? 물김치, 국밥, 또 호박죽, 팥죽 이런 죽 종류, 물에 마른 밥, 또 찹쌀떡이나 산낙지 이런 게 어느 거가 삼킴장애에서 바람직할까요? 네, 정답은 물김치, 국밥 틀렸고요. 호박죽, 팥죽 이건 좋죠. 물에 마른 밥 안 됩니다. 물에 마른 죽은 괜찮아요. 근데 물에 마른 밥은 밥도 있고 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시면은 당연히 사례가 잘 들리고 기도로 많이 넘어가겠죠. 찹쌀떡, 산낙지는 아까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죠. 목에 걸릴 수 있어요. 가끔 산낙지 드시다가 어르신들 이렇게 질식해갖고 뭐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임리히 방법이라고 해서 그 뒤에서 이렇게 배를 뒤에서 이렇게 안고요. 하나, 둘, 셋 해서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하면 이 복압이 확 올라가면서 가슴을 누르게 되거든요. 여기 명치를 누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 누르게 되면은 이 흉부 압력과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이렇게 기침하듯이 이렇게 팍 받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죠. 이게 등 두드려 드리고 이러는 거 있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애기들 이렇게 땅콩 걸렸을 때 등 두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위험해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네. 산낙지 드시고 싶다고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씹어서 잘게 해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덩어리째 드시는 거 문제가 되겠죠. 아까 퐁포로롱님께서 폭식증에 시달리면 삼킴장애 걸릴 확률이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폭식증하고 삼킴장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나이랑 관련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이하고 아까 관련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다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근감소증이 오거나 또는 뭐 경미하게라도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게 생겼을 때 삼킴장애가 잘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도 증진제가 어떤 성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비건님이 점도 증진제는 이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점도를 높이는 성분의 식품입니다. 우리 식품 가공하는 데에도 흔히 들어가는데 잔탄검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고무 그런 성분 같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구아검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역시 고무처럼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예전에는 그런 녹말 성분을 좀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녹말 성분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죠. 이렇게 찐덕찐덕해지고 끈적해지고 처음에 그 점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가열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녹말 성분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제비 가열하면은 처음에는 가루였다가 나중에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달라지고 그래서 녹말 성분은 안 써요. 구아검이라든가 잔탄검 이건 다 그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칼로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전님께서 삼킬 때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콧물 비슷한 게 계속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염 같은 게 있으실 때 코에서 목으로 이렇게 자꾸 그 코에 있는 그 점액질 같은 성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목에 걸려 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삼킬 때 그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비염 치료를 하거나 안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가래를 뱉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가끔은 이게 신경마비가 있을 때 감각신경이 약해지면 이게 목의 감각을 둔하게 느끼게 됩니다.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혹시 그 치과 치료 받을 때 여기 그 치과 마취해 보신 분들 종종 있을 텐데 이거 마취하고 나면 이 혀 안쪽이나 아니면 이 치아 쪽에 감각이 굉장히 둔해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막 그 이물질 같은 이물감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시죠. 정상적인 감각이 아니고 목 안쪽에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목 안쪽에 꼭 뭐가 항상 걸려 있는 것처럼 느끼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성대 이상 움직임도 괜찮고 목에 걸려 있는 것도 없고 움직임도 다 좋고 그러는데 목에 뭐가 걸려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삼킴 검사를 해보면 그 부분에 진짜 마비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넘어가기도 하고요. 진짜 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도전님 한번 이게 증상이 심하면 이비인후과나 또는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한번 진찰하고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건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삼킴 근육은 목 바깥쪽 근육과 완전 다른가요? 근력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건지요? 물어보셨어요. 삼킴 근육은 목의 바깥쪽 근육과 실제로 인두, 아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목 안쪽에 튜브처럼 생긴 근육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삼킴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두 근육은 목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해서는 쉽게 단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외부 근육은 그냥 우리 팔다리 근육 단련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턱 당기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누워서 고개 들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근육의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것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김귀숙님께서 가래는 어떻게 삭히나요? 하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삼킴장애, 연화장애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라면 연화장애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관지염이라든가 폐 문제 때문에 그 안쪽에서 가래가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 그걸 치료하셔야 되겠죠. 로로코님 질문인데요. 식도 입구 쪽 한쪽에 음식물이 종종 걸리고 심하면 두통이 너무 심한데 큰 문제일까요? 이게 그 식도 입구 쪽 한쪽에 음식물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음식이 걸려서 먹다가 하고 이렇게 뱉어내시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진짜로 음식물이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이쪽 부분에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연화장애 클리닉에 가서 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목 안쪽에 어떤 마비나 또는 다른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해 보시면 알 수 있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연화조형 촬영 검사하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삼킴장애, 연화장애, 폐렴의 적신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